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거시경제학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은요, 뭐 미시경제를 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 원론 정도 내용은 좀 아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뭐 내용 자체가 좀 제가 쉬운 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뭐 수업 따라오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말 그대로 크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 미시는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는데 거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두리뭉실한 측면이 있고 다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체계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요즘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시장을 신뢰하고 가격의 신축성을 신뢰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야 무슨 소리야 가격이 망가졌잖아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을 뭐 신뢰하지 못하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쪽을 개인주학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극단적인 학파의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요 내용을 전개하시게 되면 거시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가 금방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물론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뭐 고전학파가 어떻고 케인즈학파가 어떻고 통화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옛날에 그런 학파들이 있었네 해가지고 보통 교과서 뒤에 뭐 경제학파의 발전 과정, 진화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두 학파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관련해가지고는요, 좀 약간 쉬운 책을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재로 사용하는 거는 주상현 교수님 책 거시경제학으로 할 텐데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딱딱딱 끊어지는 맛도 있고요. 챕터가 40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40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수업도 제가 약간 여러분들의 편의상 챕터 1장 끝나면 좀 쉬었다가 2장하고 3장하고 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공부는 좀 약간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약간 원론틱한 내용까지도 많이 담고 있어서요. 요걸로 좀 거시경제가 난감하고 힘드신 분들은 요 강의를 통해서 요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대근, 김경수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건 요거보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요걸로 기반을 마련하신 다음에 약간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 책의 거시경제학을 좀 보시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수업 들으셨을 수도 있고, 뭐 맹큐 경제학도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내년에는요, 약간 수업용에 맞춰가지고 거시경제학 책을 이렇게 많은 교수님 책들을 버무려가지고 하나 수업할 때 그걸로 진행할 건데, 만약에, 지금, 나는 좀 거시가 힘들다. 그럼 요걸로 하시고, 요거 끝난 다음에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 책으로도 제가 수업은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걸 기반하신 다음에 좀 약간 주관식 같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차차 기본적인 내용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보실까요? 자, 우리 챕터 1장이 거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좋은 교과서를 잘 선정해 가지고 차곡차곡 공부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뭐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개념이 무엇이고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시경제 이론은 국민경제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시라는 게 클 거자예요. 매크로예요. 국가경제가 이렇게 있으면 국가경제 이 전체를 관심 대상으로 삼아요. 자, 거기 첫 번째 줄 옆에 보시면 미시경제는요. 이 국가경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소비자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의 그 주어진 여건,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살펴보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생산자의 어떤 선택을 살펴보고요.
더 나가서 요즘 이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졌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선택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이러한 것을 개별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개별이라는 말,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저체들의 어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행태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게 행태를 연구하는 게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이다. 작을 미자를 쓰는 거죠. 근데 거시경제학은 뭐냐면 이 국가 경제 전체, 거기 전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라는 말이 있죠. 다 집계 변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거기 개별이라는 말 잘 보세요. 미시는 개별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의 원리를 사실은 개별, 개체를 다 합하면 그게 전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요, 다 서메이션해서 합계합니다. 그걸 집계해요. 서메이션해서 이걸 다 더해요.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집계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집계한다는 것을 합했다 해서 aggregat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여기 총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국가경제 전체, 이렇게 집계, 총체적인 이 말을 써요. 총체적인. 그래서 총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을 거시경제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그래프는요, 그냥 여기가 개별 상품 I가 있으면 개별 상품의 가격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미시적인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되는데, 거시는요, 여기 집계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다 서메이션 합니다. Q를 다 더하는 거야. P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집계에서 나타낸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이걸 앞에다가 A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집계했다는 A예요. 그래서 이 A 잘 봐주세요. A.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총 공급, 그냥 공급이 아니고 총자가 붙어요. 그리고 얘가 총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공급과 총 수요 곡선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클 거자인 거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 이게 시장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 개념이 도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합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의 분석 대상인 개별, 계속 개별을 강조하고 있죠. 개별의 수량과 개별의 가격에 관심이 있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다 더한 걸요, 이걸 다 서메이션 한 겁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가 생산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더한 거를 총 해서 이거를 국민 소득이다, GDP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요, 물가도 개별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더한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걸 물가 지수라고 해서 그냥 여기는 가격이죠. 가격, 상품의 가격 되는데 가격을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나타낸 게 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도 나와 있듯이, 알았어, 그럼 거시경제학의 관심사는 뭘 다루는 거야? 라고 하면 첫 번째, 요거 국민소득이 관심이에요. 거기 마지막 줄에 있죠? 국민소득이 관심사가 되고, 이거 우리가 흔히 GDP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물가 X축 Y축이 늘 관심사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얘기하는데, 물가도 관심사가 되고요. 국민소득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실업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국민소득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과 같은 말이고, 또 물가와 관련된 게 어떤 재화시장에서, 상품시장에서 물가가, 아니면 이쪽에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저축과 투자, 그 시장에 해당하는 게 이자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제 간의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개방경제를 하는데 그때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 이렇게 하는데 환율도 하나의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수지 균형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되니까 국제수지 요게 거시경제학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아셨죠? 자, 책 보면서 살짝 다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얘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자, 반복되는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시경제학의 일부분인 일반균형 이론은 우리 미시 끝날 때 일반균형 이론 봤잖아요. 그거는 다른 시장과의 어떤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다 고려하는 것을 일반 제너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줄에 경제 내의 모든 자원과 그리고 재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시는 거기 보세요. 거시는 두 번째 줄에 개별 시장을 집대성한 일반 균형에서의 미시와 뭐가 다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균형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거 미시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거시는 합했다는 거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예, 맞아요.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시는 거시와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우리가 합계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나중에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구성의 오류라고 해가지고요. 경제가 침체될 때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는 건데 국가 경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단순한 개체의 환원주의라 하는데 단순한 합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성의 오류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경우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늘상 거시경제 관심사가 되는 게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물가 걱정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투자를 할까 말까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학생들도 이자율에 대해서도 등록금 같은 거 내야 되니까 항상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거기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미시경제로는 근데 경기가 호황과 불황 왔다 갔다 이렇게 경기가 변동하게 되는데 왜 이런 경기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두 번째 줄 보니까 만족스럽게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 합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가 등장한 케인즈가 등장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대공황기에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잠깐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부침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야. 이 기존의 경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접근 방법이 등장했고 그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이런 문제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단순 합계로 볼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집계 변수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aggregate라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계 변수라는 전체 합한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게 국민소득, 물가, 고용 변수를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거시경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국민경제 전체를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쪽에 넣어놨죠? 국가경제, 국민경제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각각의 집계된 변수들 간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간에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시경제학의 구체적인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주요 관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주요 관심사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요,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경제 성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경제 성장.
여러분, 개인도 성장하지만 국가도 점차 성장한다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사실 시간이 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 끝나고 이제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우여곡절도 겪긴 했지만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뭐 IMF 때는 좀 떨어졌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게 우리가 실제 GDP 국민소득이라고 할게요. 생활 수준이라 해도 됩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이런 식으로 한강의 기적을 거두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빌빌빌 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평축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나라는 성장률이 작은데 이 나라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성장률이 낮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그걸 먼저 다루는 게 바로 경제 성장 파트입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개인 간의 소득의 격차가 있듯이 국가 간에도 소득과 생활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거요. 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요. 알았어. 원천을 알았으면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아니면 정부가 뭔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얘기. 두 번째 단락에 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경제성장론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변동. 경기 변동. 자, 이 경기 변동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매끄럽게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부분 이렇게 경제가 과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과열되는 경우 또는 호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황, 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트 해가지고 리세션에서 경기가 후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호황하면서 잘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잘 안 되고 그 업앤다운 하는 게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있잖아요. 요거를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은 지금 경제 성장에서 관심사고요. 경기 변동에서는 추세선이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옆으로 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예,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경기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경제는 반드시 일정하고 고른 패턴으로 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대공황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레이트라는 말이 붙었죠. 엄청난 경기 침체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약간 여러 가지 전쟁 물품을 만들고 하느냐고 경제 호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전쟁기에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호황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경기 변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러한 경기 변동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도 하고요. 비즈니스 플럭추에이션이라 해요. 업앤다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붐, 그리고 리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실은 언제 이게 터닝 포인트로 바뀌는가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실업이에요. 실업. 이 실업은 GDP랑 뭐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경제가 공황과 같이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실업이 증가하죠.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많아지고요.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실업이 감소해요. 자, 그럼 실업이라는 건 뭡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못한 사람은 실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명확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이거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자,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근데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인구라는 것은 15세 미만은 빠져요. 아니, 15살 미만은 어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돼. 미성년자고 막 하니까.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 이렇게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집이 너무 부자래가지고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빼야죠. 건물주, 막 이렇게 조물주에는 건물주 이런 사람 빼야 되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 중,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1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이걸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경활인구라고 해요. 경제활동인구. 자,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취업을 한 사람이 있고요. 취업자가 되고, 그리고 일부는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을 employer, 실업자를 unemployer 이렇게 보면, 자, 따라서 정리할게요. 실업률이다라고 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나눠지니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수에서 실업자 수 곱하기 100%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요거를 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한번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비율을 실업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불황이다라고 하면 실업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실업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석유 파동과 외환 위기 때는 실업률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산업 구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뒤에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경제의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화나 용역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 그건 이제 물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미시에서는요 개별 상품의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별이 아니고 여긴 전체적인이야. 그러니까 개별 상품의 가격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과, 배, 바나나 이걸 다 더해서 나타내서 합한 게 바로 이렇게 물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반적인 가격의 수준, 그걸 물가 수준해서 프라이스 레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아셨죠? 그 용어 정리만 좀 살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레벨이 물가 지수로 표현하는데 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짐바브웨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아니면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래서 거기 뭐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뭔가 뭐 그건 측정할 수 있는데 야,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요걸 보게 되고 야, 억제하는 방법은 뭐 있어? 이렇게 억제책이 뭐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관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자율이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자율. 자, 이자율은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이 우리는 이자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자라는 것은 거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에 따라서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 그것도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수익률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 은행에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대출 이자율이 있겠죠. 그러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도 우리는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자율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시장에서 그냥 대표하는 이자율, 시장 이자율 그냥 하나만 있다라고 간주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는 이자율이 30%를 넘기도 했으나 뭐 2, 3% 지금은 거의 뭐 제로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 30년 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 빵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이자율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원금에다가 추가로 더 얼마를 주는 건데 마이너스 이자율은 오히려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하면 내가 돈을 내야 돼. 은행이 오히려 금고, 보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마이너스 이자율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6번째 국제수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국제수지. 자, 국제수지 거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국경 간의 재화나 용역이 거래가 되면 결제 자금으로 화폐가 왔다 갔다 이동합니다. 물론 재화의 거래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두 번째 줄에 순수하게 금융상의 목적으로도 화폐가 이동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돈이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제 자금이 화폐가 이동하는, 자, 거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죠. 국경 간의 화폐 흐름을 합쳐놓은 것이 그게 바로 국제수지고요.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BOP라고 많이 쓸 겁니다.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국경 간에 화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화폐의 흐름을 네, 거기 합쳐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합쳐서 정리한, 그걸 이제 국제수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국제수지가 그때는 거기 보시면 적자, 그리고 들어오는 게 많으면 흑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BP가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흑자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BP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흑자도 좋지 않고요. 적자도 좋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 국제수지 균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렇게 다 같아지는 게 사실은 제일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국제수지 흑자, 적자가 이렇게 발생했는가, 균형이 안 됐는가, 네,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제출에 적자가 누적될 때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흑자가 누적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다루게 됩니다. 다음 7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환율은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환율이 1달러당 뭐 1,000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익스체인지 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화를 만약에 1,000원하고 달러에 1달러가 만약에 이게 같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원화가 분모에 가서 1원당 달러는 얼마의 가치가 있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주로 국내 통화로 표시한 외국 통화의 가격을 사용한다. 그래서 자국 통화 표시 환율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1달러당 가치가 뭐 거기는 1,050원 해놨는데 1,000원이라 할게요. 1,000원하고 가치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때 환율은 뭐 1달러당 1,000원 해서 1,00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환율이 상승했어요. 상승하게 되면 1달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원이 이렇게 1,500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러면 1달러 얻기 위해서는 옛날엔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되는데 이제 1원짜리 1,500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이게 1,500원을 이렇게 1,500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직관적으로 보면 환율은
여기 달러요, 달러.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사과를 구입할 때, 한 개 구입할 때 1,000원, 1원짜리 1,000개를 준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달러를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이게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차차 보게 될 텐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은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다시요. 우리가 외환, 여기서 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주로 달러가 이렇게 있으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니까요. exchange rate. 그래서 환율에 대한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요 똑같고요. 달러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 공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균형 외환 거래 그리고 여기 환율 달러의 가격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외환의 수요는 자 거기 밑줄 치시면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과 자본의 유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재화랑 서비스의 수입 외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원화를 주면 안 되잖아. 달러를 줘야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유출, 돈이 이제 밖으로 자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화가 나가면. 그래서 외환의 공급은 거기 재화의 서비스의 수출,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출이 많아지게 되면 수출로 외환, 달러가 외환이 이제 들어와요. 유입하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자금 달러의 공급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러 외환의 유입 그 자본에 유입되는데 달러의 유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보통 이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변동 환율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오히려 고정 환율 제도를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로 가보시면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모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거시경제 모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과 관련된 특징 볼게요. 우리 경제학은 현실이 복잡하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경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단순화시킨 건데 이 모형은 다시요. 단순화시킨 거예요. 뭐로 단순화시킨다? 거기요. 관심 있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 그래서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화시켜요. 이 경제 변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를 내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X축, Y축에 있는 게 내생 변수죠. 그리고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별로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비함수 생각해 볼게요. 거기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소비야 소비 C 컨섬션 소비고 소득입니다. 소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소득은 X축 Y축 소득이 변할 때 그에 대응되는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생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 밖에서 이자율이 만약에 영향을 미쳐서 이자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X축, Y축에 아무런 변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밖에서 주어진다 해서 이것을 외생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가 네 번째 있습니다. 내생 변수는 모형이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 관심 있는 변수고 외생 변수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하는 것이고 모형 밖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생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경제학자들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소비도 그렇고요. 만약에 화폐 시장 볼게요. 화폐 시장. 통화량이 이제 뭐에 의해서 영향받습니까?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자율이라든가 얘가 화폐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거 물론 얘도 내생 변수인데 얘는 우선은 빼면 얘가 이제 관심 이때는 이자율이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밖에 있으니까 외생 변수인데 여기서는 내생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책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우리나라 거시경제 주요 문제들 앞에서 살펴본 거를 조금만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 하나 지워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좀 컴팩트해요. 예, 짧게 짤막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얘기도 조금 언급하고 있어서 좀 약간 철진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금도 적용 가능하니까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거시 경제 관련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거시경제 관심사가 경제성장, 경기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이자율, 국제수지, 환율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상황이 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설비 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투자가 위축되는 게 기업들이 못돼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뭐 돈 벌 데가 있으면 바로 그냥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돈이 그냥 뭐 부동산으로 몰리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해외로 가는 거야. 이 투자가,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게 해외로 이제 이전하는 거야. 해외 투자가 이렇게,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장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야,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 경제도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80년대까지 2% 중반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던 노동력이 인구 구조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학령 인구도 이렇게 줄어들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가 이제 커다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적 자본 같은 거에 너무 많이 축적을 우리가 했어요. 교육열이 되게 높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또 사회적으로 취업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고학력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학력 실업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나와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구조조정 이유가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강조되면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의 소극적.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 기관들이 수익성을 추구해요.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 쉽게 벌 수 있는 게 가계대출이죠. 그러니까 따박따박 이자 내고 기업들은 어떻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원래 기업들의 대출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가계대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출은 점차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들한테 야 기업들에게 대출해 하고 금융기관들한테 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많이 유동하고 있네요.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이제 수익률하고도 같은 말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장기적인 그리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볼 수가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라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3% 내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안정화.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하고요, 물가가 이렇게 같이 낮아지는 상태를 이제 거기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금리, 저물가 시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저금리, 저물가 시대 이렇게요. 물가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투자 위축과 연결해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부동산 시장에 집값 같은 거 좀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6번째로 여러분 이거 외에 소득 분배도 중요하죠. 근데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아시겠지만 소득 분배가 자꾸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심해져 가지고요.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게 뭐 항상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수정 논쟁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무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집도 많고 돈 많은 사람은 돈도 쉽게 더 버는데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 나와 있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저소득층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쉬운 얘기인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차차 분석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범용 기술의 제품 분야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게 수출 시장을 자꾸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양상,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뭐 생산성 이렇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제 1장에 나와 있는 거 봤어요. 뭐 원론 시간에서도 아마 다 쉽게 배웠었던 얘기인데 그래도 인트로로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뭘 다루고 미시와 어떤 차이가 있고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어떤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국민소득, GDP를 중심으로 해서 챕터 2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